사진 속의 이 사람은 덩원빈입니다. 후난성에서 덩원빈의 대규모 무장 범죄 조직의 발자취가 국경을 넘어 미얀마와 라오스 땅까지 죄악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범 덩원빈은 한때 특수부대 특전사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교활하고 대담하여 일반 범죄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살인의 수는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그 오만함은 하늘을 태울 정도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유명한 악당 장진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덩원빈은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포심을 주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범 덩원빈은 1967년에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군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군대에서 성장하여 다른 아이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후 그는 아버지를 따라 부대를 떠나 온 가족이 후난성에 정착했습니다. 1984년 17세의 덩원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공군모부대의 지상특수부대 특전사가 되었는데 의욕이 넘쳤고 출세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부대에 있는 동안 모든 정력을 다양한 군사기술 훈련에 쏟아부어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다양한 총기, 폭파 및 기계 운전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키는 크지 않지만 체격이 좋고 근육이 발달하여 격투 능력이 뛰어나며 사격술이 정확하여 25m 이내에 백발백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덩원빈은 또한 매우 끈기가 있어 부대에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8년 그는 제대 후 치둥현 공장으로 돌아와 일반 조립공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 경험은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만으로 산다는 게 억울했고 아직 젊기에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먼저 총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발한 생각입니다. 총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먼저 손에 넣고 보자는 심리인데 이유는 훗날 어쨌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훔치기로 합니다. 1990년 7월 덩원빈은 사전에 점검한 후 치둥현 한 사격장의 총고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관리가 엉망이고 야간에 당직자가 없어 경계의식이 약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철제 집게로 방호창의 철근을 잘라내고 성공적으로 진입한 후 권총 2자루, 소총 2자루, 그리고 스미발의 총알을 훔쳤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나중에 공안부를 놀라게 하여 당시 등록된 총기도난 사건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당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덩원빈은 총을 훔친 후 총기들이 소리가 너무 커서 휴대하고 외출할 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음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그는 군대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며칠 동안 기숙사에서 소음 실험을 진행했으며 자체 제작한 관을 총에 씌워 2자루의 권총이 소음 제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2자루의 소총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버리지 않고 치둥현 병원 4층의 쓰레기 통로에 숨겼습니다. 그곳의 벽은 높고 매끄럽기 그지없었지만 훈련받은 덩원빈은 강제로 올라가 2개의 큰 못을 받고 2자루의 소총을 그 위에 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후에야 경찰이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 긴 막대기로 겨우 걸어서 내렸으며 그중 하나는 심하게 떨어지면서 총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대체 덩원빈은 어떻게 올라가서 한 걸까요? 1992년 그는 공장을 그만두고 장거리 버스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구정같이 사람이 많을 때는 수백만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았고 돈을 버는 것이 너무 느리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는 윈난 지역의 일부 마약 밀매업자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돈을 망탕 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바른 길은 큰 돈을 벌기 어렵기에 자연스럽게 차를 훔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동차에 능숙하고 그 시절에는 자동차 가치가 집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차를 훔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작물을 처분하고 엔진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서 자동차에 손을 댔습니다. 1996년 초 덩원빈은 몇몇 치둥 출신 주민들과 함께 자동차 도둑질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름이 후거준인데 그보다 4살 어린 병원의 마취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의사이지만 실제로는 몰래 불법 자동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덩원빈이 처음 훔친 차는 그를 통해 구매자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셰아이민, 리싱춘, 저우태, 장둥밍 등이 있고 모두 전과가 있고 출소 후 할 일이 없습니다. 덩원빈은 곧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협력하며 차를 훔치고 판매한 후 돈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 고정된 조직 형태가 없었고
집단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했는데 간단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력 시간이 길어지면서 덩원빈은 그들 사이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도난 기술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고 그는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나이도 그 중에서 많기에 자연히 큰 형님으로 지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훔친 지 1년, 2년이 지나도 원하는 만큼 많은 부를 얻지 못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출처가 불분명한 차량의 판매 가격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매번 돈을 나누는 인원이 많아 각자에게 나눠지는 금액은 너무 적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잠금 해제 기술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고 도두광 완겐칭 같은 수준이 아니기에 많은 좋은 차를 훔칠 수가 없고 고수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높은 학비뿐만 아니라 장비도 구입해야 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1998년 초 그는 차를 훔친 일로 체포되었고 다른 사람이 차를 팔 때 그를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전에 참여한 자동차 도난 사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형사 구류만 받았습니다. 출소 후 덩원빈은 깊이 반성하며 이대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원시적인 축적을 이루어 인생의 첫 번째 자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곧 그는 차를 빼앗는 것이 훔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강탈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마음을 정한 후 기회는 곧 찾아옵니다. 1998년 11월 한 단골 고객이 그에게서 산타나 자동차 한 대를 사려고 찾아왔고 계약금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덩원빈은 돈을 받은 후 옛 친구인 리싱춘을 찾아가 상의하여 훔치는 것이 번거로우니 직접 강탈하자고 했습니다. 덩원빈이 그를 찾은 이유는 대담하고 자신과 관계가 좋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리싱춘은 광시 출신이고 당시 가난했으며 차를 빼앗는 일을 듣고 시키는 대로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복면을 할까 안 할까라고 물었을 때 덩원빈은 쓸데없는 걱정이 많냐고 하면서 차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리싱춘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덩원빈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가 두렵냐? 택시 기사들이 많이 죽어도 해결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타 지역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도에 처리하면 돼. 넌 걱정할 것 없어. 사람은 내가 죽일 테니 너는 옆에서 도와만 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상세한 기획을 거쳐 열흘이 넘는 점검 끝에 때가 되면 시작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덩원빈은 8년 전 훔친 두 자루의 권총을 꺼내 마침내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1998년 11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난닝 기차역에 도착하여 빨간색 산타나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류저우로 가자고 알렸습니다. 이어서 리싱춘은 조수석에 앉았고 덩원빈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는 길에 건축 자재 시장을 지나자 리싱춘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고 검은색과 빨간색 페인트 5통을 샀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고 페인트를 사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페인트는 차량 탈취에 성공한 후 차량 외관을 칠하여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차가 류저우 한 회사 근처의 작은 다리 옆에 도착했을 때 리싱춘은 이곳이 손을 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차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태운다고 말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핀 척 했습니다. 그는 다시 차를 타고 출발하자고 외쳤는데 이는 두 사람이 사전에 약속한 암호였습니다. 만약 리싱춘이 출발하자고 하면 범행을 시작하자는 약속이기에 암호를 듣자마자 덩원빈은 즉시 소음 권총을 꺼냈고 운전기사는 100m에서 보는 순간 깜짝 놀라 급히 애원했습니다. 형님들, 이 차 필요 없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용서를 빌어도 덩원빈은 흔들리지 않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여. 오늘은 우리가 복면을 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말을 마친 후 반가쇠를 당겨 한 방에 운전기사의 머리를 맞춰 사망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시체를 신속하게 드러내고 다리 아래로 던졌으며 급히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이 덩원빈이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고 당시 손이 떨려 시동을 거는 데만 10여 분이 걸렸고 긴장이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페인트로 차량 외관을 수정한 후 차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덩원빈은 자신이 인명을 짊어지고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마음껏 범죄하기고 합니다. 이 차를 예약한 고객에게 판매한 후 그는 수백만 원을 손에 넣었고 두 사람이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가진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총의 위력이 너무 약해서
나머지 돈으로 더 강력한 권총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장거리 버스 운전하면서 윈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세 자루의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덩원빈은 앞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더 큰 규모의 강탈을 준비를 했지만 총을 사서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병원의 마취과 의사인 후거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관계가 좋고 과거 여러 차례 자동차 판매 협력을 통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기에 세 자루의 총을 후거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덩원빈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후거진은 키가 170이고 체형이 뚱뚱합니다. 비록 사람은 영리하지만 불안정하고 오만하고 탐욕스러우며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총을 받은 후 매우 흥분하여 자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비록 집에서만 꺼내서 위세를 부리지만 어느 날 놀다가 실수로 벽에 총을 쏴서 구멍을 냈습니다. 총소리를 이웃이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그의 집으로 달려가 이 세 자루의 총을 발견했습니다. 후거진은 체포된 후 덩원빈을 제보하지 않았고 결국 총기 소지죄로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덩원빈은 겁을 먹었고 총이 없어졌지만 목숨이 살아있다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1999년 5월 덩원빈은 리싱춘과 2명의 신인 셰아이민과 왕신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리자오더라는 신용협동조합 주임을 주목했습니다. 5월 28일 새벽 덩원빈은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전의 소음 권총 2자루와 단검 1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자오더의 집 2층으로 올라가 철제 집게로 방범문을 절단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에는 좋은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총 9개의 통장을 찾았는데 모두 7천만 원이 있었고 현금도 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2대, 좋은 담배와 좋은 술, 많은 귀중품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덩원빈은 털고 나서 사람을 죽여 입을 막으려 했지만 작은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펼쳐보니 무려 10페이지가 넘었고 주임에게 선물을 준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주임이 뇌물을 받은 내부 장부였기에 덩원빈은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벌어들인 재물이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은 복면을 했기에 사람을 죽일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직 돈을 찾을 겨를이 없었던 덩원빈은 은행 입구에 많은 경찰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인간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자비롭고 관대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덩원빈은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덩원빈은 특히 신중해졌고 점점 더 독하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1999년 6월, 즉 한 달 후 후거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고 병원은 이미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하루 종일 병원 상사 앞에 달려가 소란을 피우고 협박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상사는 타협하여 그에게 임시직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월급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후거쥐는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녀석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계집질하고 도박하는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곧 그는 도박판에서 한 부자를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돈을 물쓰듯 쓰고 하루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을 잃고도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장더하이이고 후난성 샹탄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시성 러핑시 명산 담배 도매부에서 일하고 이후 주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999년 7월 그는 내연 여인 도매부 임시직 노동자 이영화와 함께 180만 원의 공금을 가지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즐겁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았고 현의 한 친구 집에 도착해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도박을 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후거진을 알게 됩니다. 후거진은 마음이 흔들려서 서둘러 덩원빈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타지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아요. 한번 강탈해봐요. 돈이 있는데 뺏지 않는 것은 바보라면서 덩원빈은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불러 상의하고 손을 댔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동맹을 맺고 조직을 형성하며 행동을 통일했습니다. 1999년 8월 덩원빈은 후거진, 셰아이민, 장둥밍, 리싱춘, 저우태와 함께 혈주를 마시고 절을 하며 정식으로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덩원빈은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모두가 그의 지휘를 따랐습니다. 그는 아래와 같은 규칙을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배신하면 그의 가족을 죽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누군가 탈퇴하고 싶다면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져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체포되면 체포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간 사람의 가족들을 돌봐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지점을 점검하고 총을 보관하며
누가 작물을 처분하는지를 정확히 분담했습니다. 덩원빈은 매우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고 매번 범행 후 돈을 받으면 일부를 기술 비용으로 남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각 사건에서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며 남은 돈은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졌으니 범행을 시작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장더하이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6일 그들의 계획은 후거진과 셰아이미는 장더하이와 내연녀의 귀가 경로와 외출의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상대방을 이틀 동안 추적한 결과 그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살기에 셋째 날에는 서둘러 손을 대기로 합니다. 이날 저녁이 되자 덩원빈은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셰아이미는 차를 몰았고 후거진은 조수석에 앉아 차를 지둥현 담배 가게 근처에 세워놓고 잠복했으며 덩원빈 등은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더하이와 내연녀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둘러 두 사람 앞에 차를 세우며 조수석의 후거진이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장더하이는 그들이 여객 운송업자라고 생각하며 주소를 말했습니다. 후거진이 말하길 마침 가는 길이니 1,000원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쉽게 속여 채 태우고 차의 중간줄에 앉혔습니다. 그 후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던 덩원빈은 손을 흔들며 세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달리면서 앞에서 대기하는 장중민과 리싱춘을 차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더하이 뒤에는 세 사람이 있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자 세 사람은 칼을 꺼내 통제했습니다. 묶은 후 차를 몰고 지둥현 바이허프진에 있는 후거진의 고향에 있는 집으로 가서 몸을 수색합니다. 통장 6장을 찾아냈는데 총 금액 1억 원 가까이 되었고 휴대폰까지 찾아냈고 협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을 보내 은행에 가서 시도해봤는데 비밀번호가 맞았기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장더하이와 내연녀를 밧줄로 목 졸라 죽였고 시신은 동화 공장 근처의 한 산골짜기에 묻혔습니다. 당시 많은 돈과 증권, 시계 및 금은 장신구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덩원빈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동생들이 재물에 침을 흘리는 걸 보고 결국 덩원빈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함부로 만지지 마.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만지고 있어서 덩원빈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총을 꺼내들고 소리쳤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모두 멈춰. 또 함부로 건드리면 누구든지 죽인다. 이 녀석들은 이제야 보스가 화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작물을 나누었습니다. 모두에게 말하고 나서 협상 과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통장을 누구에게 맡기던 안심할 수 없었고 돈을 인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서 결국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장은 후거진과 셰아이민이 보관하고 단계적으로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덩원빈은 하이난으로 가서 장더하이와 내연녀의 가짜 신분증 2세트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어서 덩원빈과 셰아이민은 각각 한 명의 여자를 데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7세 800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먼저 2천만 원으로 총기와 탄약을 구매하고 나머지 돈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또한 일부 증권, 휴대폰, 금은 장신구는 후거진이 작물 처분 방안을 담당합니다. 결국 덩원빈과 후거진은 개인적으로 상의하여 각각 2,2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1,300만 원을 나누게 했습니다. 며칠 후 셰아이미는 통장에서 180만 원만 가지고 와서 나머지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거진은 왜 찾을 수 없는지 물었고 셰아이미는 짜증나는 얼굴로 믿거나 말거나 직접 가지러 가라고 말합니다. 이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셰아이민이 먼저 후거진에게 나를 의심하냐며 물었고 내 놈이 얼마나 많은 증권을 횡령했는지 내가 모를 거냐며 말합니다. 후거진은 들통나자 화가 나서 온몸을 떨고 사리를 느꼈습니다. 셰아이민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을 모두 꺼냈는데 60만 원짜리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기통장에 2천만 원이 셰아이민이 독식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일은 덩원빈을 완전히 화나게 했고 진작부터 셰아이민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번 돈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의 신용협동조합을 강도하면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덩원빈을 돌아버리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 이 녀석은 멍청할 뿐만 아니라 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술을 좋아하며 많이 마시면 헛소리를 하고 남겨두면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거진과 상의하여 제거하기로 합니다. 1999년 9월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후거진 기숙사에서 셰아이민을 찾아가 술을 마셨고 셰아이민은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이때 덩원빈과 후거진은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에 쏴 죽였고 그 후 시체 옆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덩원빈은 막대한 돈을 들여 고급 잠금 해제 기술을 배우고 총기를 구입한 후 미친 듯이 차를 훔쳤습니다. 일반적인 차라면 부하들에게 판매를 맡기고 값비싼 차라면 라오스, 베트남 등지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외제차를 훔쳤고 덩원빈은 차를 몰고 윈난성 징홍시로 가서 라오스 쪽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 시디넘 80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의 조직은 빠르게 규모가 확장되었고 부하들도 많았으며 대부분 수입원은 자동차를 훔치는 일입니다. 어느 날 후거진은 덩원빈을 찾아가 장둥밍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를 해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덩원빈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자신도 죽여서 보스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고 의심했습니다. 때문에 덩원빈은 동의하지 않았고 후거진에게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덩원빈은 총을 베개 밑에 놓았습니다. 며칠 후 후거진은 2억 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서 작업하자고 했지만 의심이 많은 덩원빈은 역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후거진에 대해 의심을 품은 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고 후거진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던 자기 명령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은 진심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리싱추는 부하들과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하고 싸움을 합니다. 열받은 그는 술김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 건드리면 너도 죽인다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확인했고 놀란 리싱추는 홧김에 뻥을 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기에 경찰은 풀어주었고 이 일을 알게 된 덩원빈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부하들이 이런 바보들만 모였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둥민기 또 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덩원빈과 관계가 좋았던 그는 자동차 훔치는 기술을 배우고 혼자서 나가서 작업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덩원빈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장둥민기 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직을 불어낼 것 같아서 저녁에 파출소에 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큰 집게로 철창을 자르고 창문을 통해 장둥밍을 구출했습니다. 덩원빈은 담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치둥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1999년 말 덩원빈은 치둥현을 떠나 윈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는 광둥, 광시, 윈난, 장시 및 라오스, 미얀마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를 훔쳤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고 일을 마치고 떠나며 행방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화로만 원격 지휘를 하고 전화를 걸 때는 처음 세 문장은 표준어로 해야 하며 네 번째 문장은 여전히 표준어로 하면 이 사람에게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 사이에 암호입니다. 2000년 덩원빈은 라오스의 루앙난타성에 벽돌 공장을 열었고 돈을 벌지 못하는 위치로 전환했지만 이곳에서 이위안이라는 라오스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의 배경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녀의 삼촌은 라오스 군계의 거물이자 부대 고위 관료로 집안은 현지에서 명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위안은 덩원빈보다 11살 어리고 그가 중국에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둘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예전에 마약 밀매를 하면서 덩원빈의 안전을 위해 손을 씻었습니다. 이 시기에 덩원빈은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고 그의 범죄 수법은 5가지 측면에서 향상되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잠금 해제 기술을 배우고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코드 변경기 장비 2세트를 구입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 차량 잠금 장치를 여는데 단 1분이 소요되며 잠금 해제 전문가로 변신합니다. 둘째, 덩원빈은 러시아에서 400만 원을 주고 야식용 2개를 구입했습니다. 이 보물 덕분에 한밤중에 차를 훔칠 때 불을 켤 필요가 없어졌고 은폐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만 있으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덩원빈은 개조된 총기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소음기에서 4개의 작은 폭죽 소리가 났지만 2000년에는 자체 제작한 소음기에서 총소리가 매우 작아졌고 외부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구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넷째, 그는 독극물 탄두를 제작하여 총에 맞은 사람이 치명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중독되어 사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녀석이 배치한 청산가리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개를 실험한 지 몇 초 만에 죽었습니다. 즉 탄두가 개조되어 심화되어 인체에 최대 10여 초 동안 하면 상대방이 독살당합니다. 다섯째, 그는 각종 형사 수사학, 현장 조사학, 흔적학, 탄도학 등 공안,
법률, 군사 전문 서적을 구입하여 반수사 기술을 깊이 있게 배우고 두뇌를 무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덩원빈은 더 큰 돈벌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바쁜 것을 보고 라오스의 현 여친이 말했습니다. 그만둬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마세요. 우리는 먹고 입는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무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중국에서 범한 작은 사건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덩원빈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는 오직 명성을 떨칠 수 있는 큰일을 벌리려고 생각합니다. 마침 2001년 무장강도 장준이 체포되어 보도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장준을 첫 번째 무장강도라고 불렀습니다. 덩원빈은 특히 불복하여 여러 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장준이 뭔데 나랑 비교가 안 돼. 그는 몇 번이고 현금 수송차와 금은방을 차지했지만 기술적인 내용도 없고 손에 쥔 돈도 많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시점에서 덩원빈이 큰 강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7월 그는 미얀마의 샤오멍라 국제 카지노를 차지하려고 기관단총과 폭약을 준비하고 독약과 방독면을 준비했지만 손을 쓰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진의 황씨 성을 가진 해올빈 사람이 그의 스파이가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실종되어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패거리인 후거진과 저우태, 이 두 녀석의 신분증이 발급 안 돼서 혼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잠시 보류하고 나중에 준비가 다 된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물 건너갔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조직을 데리고 계속 차를 훔쳐야 했습니다. 동시에 조직의 규모는 계속 커졌는데 공식 보도에 따르면 현재 덩원빈 조직의 핵심 멤버는 이미 25명이며 기타 부하들까지 약 3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에 의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잔바리들이 많아서 이전의 살인사건들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7월까지 경찰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기동현 제3병원에 후거진이라는 임시직원이 있고 2번의 전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급은 12만 원인 낮은 수익인데 돈은 물 흐르듯 쓰고 생활은 사치스럽고 음탕했습니다. 이 녀석은 매일 아가씨를 찾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잘 논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소식을 통해 후거진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과가 있어 일단 체포한 뒤 확인하기로 합니다. 2002년 9월 15일 한 무리의 경찰이 후거진 병원 근처에 매복하여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승합차를 몰고 지나갔고 몇 명이 차에서 뛰어내려 비밀리에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다섯째 날 경찰의 휴대폰이 울리고 연결되었을 때 맞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덩원빈입니다. 후거진이 체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더 이상 추적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가족을 죽일 것입니다. 라는 전화입니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번호는 미얀마에서 걸려온 공중전화였고 정확히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또 하루 후 후거진은 6일을 버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모두 자백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은 비밀리에 장중밍을 체포하고 그들에게서 덩원빈의 정보를 얻었으며 단서는 점차 모아져 덩원빈을 체포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원래 덩원빈이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만약 계속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와 보복하며 경찰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준비를 마친 후 그는 귀국하려고 했지만 그의 여인은 한사코 동의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절대 귀국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덩원빈은 이때 이미 관기가 팽배해 있었고 누가 권해도 듣지 않고 돌아서서 윈난성 징홍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라오스와의 경계선이 매우 가까웠고 나중에는 쉬지 않고 부하들을 모아 두 가지 큰 일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조직원들이 기관단총, 수류탄, 폭약 등을 휴대하여 바이디시 파출소를 폭파하고 공안국을 소탕한 중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둘째, 모든 부하들과 무기를 가지고 샤오멍라 국제 카지노를 약탈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마친 후 덩원빈은 자신이 반드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큰 돈을 벌어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2002년 10월 9일 전고 덩원빈은 징홍시 내신 호텔에 투숙했고 2명의 공범을 불렀는데 한 명은 리유화이고 다른 한 명은 천베이팡입니다. 리유화는 자물쇠를 하나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 새로운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세요. 덩원빈은 기술적 난이도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흥미가 생겨 이불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유화가 왔을 때 너무 흥분해서 자물쇠를 들고 들어올 생각만 하다가 방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덩원빈이 귀국하여 호텔이나 다른 집에 머물기만 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방문을 잠그는데 이유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가기 위함인데 이번에는 그가 소홀히 했습니다. 더욱 예상치 못한 것은 덩원빈이 막 체크인했을 때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자신을 왕핑밍이라고 체크인한 덩원빈이 경찰이 찾고 있는 용의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기동경찰은 신속하게 호텔로 달려가 입구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덩원빈 세 사람은 아직 침대에서 연구 중이었는데 무방비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후난의 특수부대 강도는 체포되었고 이후 창사로 압송되었습니다. 창사로 압송된 후 경찰이 어떻게 신문하든 덩원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9일 그는 마침내 첫마디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체포하는 순간 저는 사형당할 걸 알고 있습니다. 진술하기 전 그는 여전히 장진을 경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그저 무모하게 행동할 뿐이며 자신은 뇌와 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장진보다 의리를 중시한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장진보다 자신이 낫다고 말하는 그의 생각이 이해 안 되고 솔직히 장진은 덩원빈의 존재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덩원빈은 사건을 모두 자백했고 마지막으로 형장에 갈 때 보라색 치마를 가져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라오스에 있는 그의 아내를 위해 산 것이고 그녀에게 푹 빠져 인생에서 유일하게 잊을 수 없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너무 잘해줘서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 결과 덩원빈 일당은 총 4명을 살해하고 자동차 절도 사건은 300여 건에 달했지만 16명을 살해하고 5명의 아내를 얻은 것은 헛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003년 초 덩원빈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